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수업의 제목은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럽의 중세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게르만족이나 프랑크 왕국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앞으로 2시간 동안 중세 유럽 사회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시간 봉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우리 봉건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눈치가 빠른 친구는 벌써 기억이 날 거예요. 언제 공부했나요? 맞아요. 중국의 주나라에서 공부를 했죠. 중국 주나라에서 왕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제도를 우리가 봉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 시대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로는 주종관계와 장원제가 있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자, 이 2가지가 바로 봉건제를 이루는 핵심 단어예요. 이 2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봉건제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크 왕국을 공부를 했어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카롤루스 대제였죠. 자,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은 3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유럽 세계에 9세기경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킹,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유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도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거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마자르족이 누구예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언급해 주자면 마자르족은 지금의 헝가리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의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 들어본 적 있죠? 그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이 마자르족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렇게 막 딱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면 좋은 정도. 좋습니다. 자, 이슬람 세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바이킹입니다. 자, 바이킹.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려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요? 그죠? 요즘엔 대중문화 속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이런 데도 바이킹 많이 나오죠. 또 바이킹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이렇게 생겨요. 배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놀이기구 바이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왜 이런 놀이기구를 바이킹이라고 부르냐? 바이킹이 타고 다니는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이킹은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약탈도 하고 침략도 했던 그런 전투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킹의 배가 파도를 넘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도를 이렇게 넘었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넘었다 내려가고 이런 게 마치 놀이기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이기구를 바이킹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도 재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민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트해 옆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살고 있던 녀석들이 바이킹인데 얘네들이 배를 타고 전 유럽으로 미친 듯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이들의 물길이에요. 그리고 약간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들이 살았던 것, 이들이 진출했던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바닷가 해안만 간 게 아니에요. 강을 따라서 내륙 지역까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뭐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강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륙 지방에 산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배를 들고 산을 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자랑했던 것이 바이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말 그대로 뭐 쑥대밭이 된 거예요. 바닷가에서는 바이킹 쳐들어오지, 아래쪽에서는 이슬람 올라오지, 옆에서는 막 마자르족 쳐들어오지, 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유럽 상황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민족들의 침입으로써 유럽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켰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럽인들은 각 지역에서 니들이 알아서 성 쌓고 무장해서 대처해라.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 주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당시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유럽 지역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알아서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 무장력을 갖춘, 힘을 갖춘, 무력을 갖춘 사람들 중심으로 요새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력들을 뭐라고 부르냐? 기사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 기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영어로 뭐 나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막 말 타고 창 들고 그죠? 무기를 갖춘 사람들 이런 기사 계급이 유럽 사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 계급이 바로 유럽 중세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사는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겠죠. 유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기사들은 더 강한 기사와 좀 더 약한 기사가 있을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관계를 맺냐? 자기보다 더 약한 기사는 더 강한 기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더 강한 기사는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른 기사에게 무엇을 준다? 땅을 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더 강한 기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주군이라고 부를 거예요. 임금 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이다, 주인이 되는 뭐 대장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대장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사에게 땅, 어려운 말로 봉토라고 합니다. 뭐 봉건제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봉토를 나눠주는데 우리는 땅을 받은 이 신하를, 이 기사를 봉토를 받은 신하다. 그래서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좀 웃기네요. 그죠? 봉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충성과 땅으로 맺어진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종관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주군과 거기에 종 딸려있는 종속된 관계다. 그래서 주종관계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두 개의 관계, 이 주종관계가 유럽 봉건제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보면은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 공부할 때도 비슷했죠. 자, 왕은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요. 그다음에 제후는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왕이 뭔가 이민족의 침해를 받으면은 구해주러 군대도 파견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건제가 주나라의 봉건제와 유럽의 봉건제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주나라의 왕과 제후는 서로 무슨 관계였어요? 맞아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였습니다.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봉건제의 주종 관계는 주나라의 봉건제와 조금 다릅니다. 자, 주군과 봉신은 무엇으로 맺어져 있었냐? 일종의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계약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주군이랑 봉신 중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군이 있고 봉신이 있을 때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건 무슨 일이냐? 주군이 어떠한 전쟁이나 전투 상황이 일어났을 때 봉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봉신이 나가서 주군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자, 그 대가로 주군이 땅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었어요. 봉토를 줬습니다. 그런데 봉신이 나가서 싸우는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군은 봉신의 봉토를 압수하고요. 뭐 봉신은 이 기사는 다시 떠돌이 기사가 돼서 떠도는 겁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봉신이 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바치면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나 계약 파기입니다. 그러면은 봉신은 더 이상 주군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겁니다. 떠나서 다른 기사와 주종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종 관계가 1대1이지만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엔 수많은 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종 관계가 마치 피라미드처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 기사와의 관계에서는 주군과 봉신이에요. 하지만 이 기사는 자기보다 더 낮은 기사도 있을 거잖아요. 더 약한 기사. 그러한 기사들과는 또 주종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또 주군의 자리를 매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기사와의 관계에서는 봉신이지만 더 아래의 기사와 관계에서는 주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다가 계약관계니까 계약이 파기되니까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주종관계, 기사와 기사의 관계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중세 유럽의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 주종관계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일 꼭대기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왕이 있죠. 그래서 왕도 왕 아래에 있는 제후와 뭘로 맺어져 있다? 주종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자, 제후는 제후 아래에 기사와 주종관계로 맺어져 있고요. 기사는 자기 아래 더 낮은 기사, 더 낮은 기사, 더 낮은 기사, 더 낮은 기사. 그래서 하급 기사까지 층층층층층층층 지배층들이 맺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종관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는 중세에서 지배층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기사, 왕, 제후, 기사. 이런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의 지배층들끼리만 맺는 게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에 끼지 못하는 피지배층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과 제후, 제후와 기사, 기사와 더 낮은 기사가 주종관계로 맺어져 있고 이 주종관계가 충성과 봉토, 충성과 땅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면 이 봉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봉신에게 주는 토지, 봉토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됐냐? 우리가 흔히 장원의 형태로 운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종관계에 이어서 봉건제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장원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장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이 단위 하나 자체, 이 마을 하나 자체가 우리가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자급자족하는 농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봉토를 받은 봉신은 이 장원을 다스리는 영주가 됩니다. 영주는 뭐 영토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가 그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영주는 이 동네를 다스리는 영주가 됩니다.
시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주의 성이 있고요. 이 동네가 전부 다 영주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봉건제이기 때문에 마치 주나라 봉건제처럼 이 장원을 다스릴 때 주군이라고 할지라도 봉신이 갖고 있는 장원의 경영에는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마치 영주가 왕 같은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주나라의 봉건제와 비슷하지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사회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 나라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스리진 않아요. 왕도 본인이 직접 다스리는 왕의 장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왕과 주종 관계를 맺은 높은 기사, 제후들에게 봉건제, 그러니까 이제 주종 관계로 나누어 주겠죠. 봉토를 나눠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사 ABC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자기가 다 다스릴까요? 아니겠죠. 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더 낮은 기사와 주종 관계를 맺어서 봉토로 나누어 줍니다. 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기사들은 어때요? 자기보다 더 낮은 기사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줄 겁니다. 주종 관계를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이런 거 단위 하나를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마치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페페로니 피자처럼 페페로니가 잔뜩 올라가 있는 페페로니 피자 같이 장원이 여러 개가 미친 듯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중세 서유럽 사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 유럽 사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은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들이 바로 우리가 주종관계를 맺어 있다면은 지배층들 말고 장원에 사는 사람들, 영주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영주 말고 대부분의 일반인들, 90% 이상의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농노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노라고 하는 개념, 눈치 빠른 친구는 느꼈을 거예요. 뭐랑 뭐의 합성을까요? 그죠?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입니다.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노예도 아닌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중세 유럽의 피지배층 영주에게 다스림을 당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농노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농민과 노예의 중간적 존재였냐? 첫째, 농노는 자신의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농노는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결혼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농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농노는 또 어떠냐? 하지만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영주가 허락하지 않는 한 농노는 그 자신이 태어난 장원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그 장원에 살면서 영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사 갈 수 없고요. 영주에게 예속된 속해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영주에게 가혹한 세금을 항상 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노는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농노가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1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영주의 토지에 가서 먼저 일을 해주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방앗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구를 사용해요.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해당되는 세금을 영주에게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마냥 자유로운 농민적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농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원은 어떻게 살았는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의 성이 가운데에 있네요. 가장 핵심 지역의 영주의 성이 있겠죠. 영주는 장원에서 세금을 걷고요. 재판을 하고요. 뭐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네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영주의 성 가까운 곳. 장원의 메인 지역엔 또 무엇이 있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왜? 중세 유럽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중세 유럽에서 교회, 크리스트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은 그냥 장원의 핵심 지역에는 교회가 있다. 크리스트교가 매우 중요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노는 방앗간이나 대장간의 영재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영주의 땅을 경작하고 남는 시간에야 자신의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었다. 농사 짓는 것 이외에 공동으로 뭐 방목하고 뭐 이런 땅도 있었다. 이렇게 넓은 토지에 뭐 동물 같은 것도 기르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농사 짓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비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땅을 3개로 나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비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 번 농사를 지으면은
그 땅의 에너지, 지력이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농사를 지고 뭘 심어도 자라지가 않아요. 요새야 비료를 줘가지고 땅에 에너지를 많이 주어가지고 이 지력을 바탕으로 농사가 잘 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춘경지는 뭐냐? 봄에 농사 짓는 거, 봄에 경작하는 것. 추경지는 뭐예요? 가을에 농사 짓는 거. 추경지는 경작을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뭐 봄에 농사 짓고 가을에 농사 짓고 겨우 뭐 한번 쉬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해에는 쉰 곳은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에 농사 짓고 가을에 농사 짓고 한번 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여기가 쉬었죠. 그리고 여기 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봄에 농사 짓고 가을에 농사 짓고 뭐 한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돌리면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조금씩 축적해 나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농사를 담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농노라고 부른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세 유럽을 봉건사회라고 해요. 봉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다라고 해서 봉건사회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주종관계고 둘째는 장원제예요. 그래서 이 주종관계와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 시스템이 중세 유럽의 특징이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장원이라고 하는 곳은 주군이 봉신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군의 영향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봉신, 영주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왕도 어때요? 왕도 자기가 나누어준 그 장원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세 유럽의 왕권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왕의 권력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권이 약하고 지방 세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냐? 바로 지방 분권적이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권력이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다. 다른 말, 반대말이 뭐예요? 중앙 집권의 반대말. 그래서 우리는 중세 유럽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냐? 지방 분권적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이 지방 분권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봉건사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봉건사회가 왜 생겼냐? 첫째는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째,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하필 유럽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면 바이킹이랑 이슬람이 쳐들어오는 거 잘 막아낼 수 있었겠죠. 자, 봉건사회의 특징 뭐냐? 주종관계, 장원제가 메인이다. 주종관계는 주군과 봉신이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다.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주종관계였다. 자, 봉신들은 자기가 받은 봉토에서 영주가 되어서 장원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장원제 시스템이었죠. 이 장원제 하에서는 주군도 봉신의 장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원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였다? 농노였다.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세 유럽 봉건사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다?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럽 중세사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